자, 녹화를 안 켜고 첫 마디를 하는 바람에 다시 시작할게요. 9월 8일이고요.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데이터 전처리까지 마치고 이제 몇 가지 알아볼 수 있는 사실들을 미리 이제 본격적인 학습 모델 만들기 전에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앞부분에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어제 이제 구별로 코로나 전후에 매출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의외로 매출이 늘어난 지역이 좀 눈에 띄는 편이다. 네, 요거까지 얘기를 했었죠. 일단 요거만 봐면 이제 주목 끌기는 성공한 거야. 성동구 같은 경우는 되게 늘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그렇죠? 왜냐면 성동구에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래프를 이제 표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지역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좀 지도 위에 뿌려 볼 봄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지도 위에 뭔가 뿌리는 거, 그 SVG 이미지 갖다가 색깔별로 단계정에서 뿌리는 거를 하긴 했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마추어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프로그래밍의 코딩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한 거지, 정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야에서 GIS 그 지도 위에 뭔가 뿌리는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코딩으로 억지로 구현해 놓은 거야. 실무에서는 거의 안 쓰나요? 네,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뭐 내가 이거 그 교통 뭐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지도 위에 뭐 도로 그런 거 뿌리는 거. 근데 그런 분석도를 보면은 서울시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서울시 안에 있는 자동차 도로가 다 나와요. 그걸 SVG 어떻게 뿌려? 그런 SVG는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깔아놨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머신러닝까지 우리 정해진 진도까지 좀 최대한 빨리 빼고 시간을 좀 남긴 다음에 이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실행하는데 가동하는데 오래 걸려요. 하필 로고가 반대쪽에서 뜨네. 오, 실행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서 일단 한글화는 다 돼 있고요. 근데 자료가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용법을 찾는 자료가 다 영문 자료로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한글로 써진 매뉴얼도 프로그램 자체는 영문 프로그램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한글판으로 쓰면은 매뉴얼 보기가 조금 더 힘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하게 한글판을 고집하고 있어요. 자,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라는 걸 새로 만들고 열기. 이 열기에서 이 쉐이프 파일 있죠. 지금 여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배포 안 해드린 파일이에요. 아, 이건 프로젝트 파일 열기구나. 아, 쏘리. 프로젝트 만들면 여기서 여는 거였다. 자, 홈 밑에 데이터 어널리틱스 밑에 번외편 밑에 쉐이프. 여기 보면은 서울 함정동이라고 하는 쉐이프 파일과 또 다른 파일이 있죠. 얘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파일이에요. 이게 전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파이썬에서 로딩했을 때 얘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그 비주얼적으로 풀이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레이어라는 거에 서울 행정동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스타일.
뭐 속성 테이블 열기 하면은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보여요. 지도임에도 이런 지도 그래픽과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같이 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엑셀 형식으로 된 데이터를 또 따로 로딩을 해서 머지해서 붙이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서울 행정동 관련된 건데, 속성, 색상을 일단 흰색으로 바꾸면 선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지도를 열어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배포하는 서울시의 그 상권, 골목 상권 위치예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어디 있다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배포가 다 돼요. 그리고 이 골목 상권 데이터의 속성 테이블을 보면은 이 전통시장, 뭐 그 다음에 상권 코드 위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전처리를 했죠. 그 데이터를 여기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려고 사실 그 전처리 과정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권 지역별로 매출의 변화가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 이제 또 얘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몇 개를 딱 하면은 지가 알아서 왜 히스토그램 그리듯이 데이터 구간을 나눠서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를 색깔로 알아서 균등하게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요거를 놓고 회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그 핫스팟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이 두드러지게 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거고요. 사실 머신러닝으로 그 최적 입지 선정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얘 자체적으로 최적 입지 선정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요. 그런 기능도 있고 잘 쓰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 지역 간의 어떤 그 분석 주제를 갖고 할 때는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요거하고 얘 이름이 QGIS예요. 그 다음에 ArcGI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ArcGIS는 라이센스비가 깡패예요. 저는 그냥 얘만 많이 쓰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생각이 나서 잠깐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런 쉐이프 파일도 서울특별시 열린데이터 공장에서 제공을 해요. 특히 이런 쉐이프 파일은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진심이에요. 왜냐면 일단 그 각 도시별로 그 도시개발이라는 주제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자치구가 이제 서울이고, 사실 지방에는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서울처럼 그렇게 크진 않죠. 만약에 이 파일을 또 열었다. 골목상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다운로드 해봐다 놨지. 압축 파일을 풀면 여기도 쉐이프 파일이 있어요. 자, 지금 요거 뜨는 거는, 이거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해서 아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두 개의 파일이 서로 좌표계가 달라서 좌표계를 통일시켜야 돼서 그래요. 한번 그냥 불러볼게요. 이게 서울시 위의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도로. 골목도로는 여기서 골목까지는 안 나온 거고, 이게 뭐 올림픽대로라든지 동부간선도로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만 뿌린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또 다른 그 일반 도로까지 뿌리면은 이제 도로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도로별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디서 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지. 그걸 선으로 다르게 표현하면은 시각적인 자료가 완성이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일단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미리 오픈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언급을 안 해놓으면은 혹시라도 뭔가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고 계실 때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만약에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거밖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 쉐이프 파일이랑 그다음에 폴리움. 이 QGIS를 활용하면 구글맵 위에 뿌리는 것도 가능해요. 얘 자체가 구글맵하고 연동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 방향이 맞는 거다라고 제시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좀 그렇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좀 비용 소비가 많으니까. 자, 이게 어제 지금 봤었던 탐색적 데이터 분석 파일인데요. 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다듬었어요. 데이터 가져오기까지는 이제 똑같고 계속 똑같이 가고요. 결측치 확인, 명목형 카테고리 분석, 코드를 바꾼 건 아니고요. 그 순서만 바꿨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표준화 처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어제 엑셀로 저장한 게 표준화한 결과를 저장했잖아요. 그냥 원데이터를 저장한 파일이 필요해서 데이터 타입 확인하고 명목형 변수 이름 추출해서 명목형만 따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었고요. 위에서부터 저도 하나씩 실행하면서 보죠. 패키지 열고, 자, 여러분들도 어제 이 파일 열고 따라오세요. 데이터를 엽니다. 이제 얘가 좀 크죠, 파일이. 자, 데이터를 가져온 이후에 어제 이슈가 됐었던 게 그 결측치가 자꾸 생겨서 어제 마지막에 수정했었던 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저장하기 전에 그 9개 남은 결측치를 제거하고 저장하자 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로딩을 한 상태에서는 결측치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데이터 로딩을 한 상태에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변수를 명목형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기초 통계량 확인을 하자. 그래서 일단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 확인하고 명목형 일일이 적기 귀찮으니까 반복문으로 이제 명목형 변수의 이름만 뽑아낸 다음에 얘네들만 따로 추려내서 각각의 값의 개수를 볼 수 있는 카운트 플롯을 그렸죠.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연속형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 쭉 확인을 해봤고, 자, 일단은 코로나 전후 매출액 비교를 여기다 넣었어요. 기초 통계를 확인하려고 코로나 전후 매출액 비교를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코드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결과를 시각화하고, 지금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만든 이 파일에 가장 그 중요한 미션은 이 그래프를 뽑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표준화했던 값을 가지고 했더니 그래프가 위아래로 막 나왔잖아요. 그거는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표준화하기 전 걸로 다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코드가 순서가 그럼 위로 올라오는 게 맞겠다 싶어서 위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기초 통계량 확인했고 상자 그림 그려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표준화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결론 내렸죠. 근데 어저께 데이터 표준화를 해놨는데 사실 표준화 처리하는 거는 분석 모델 만드는 과정에서 하면 되니까 여기서 표준화는 그냥 빼버릴게요.
나중에 다시 하긴 하겠지만. 왜냐면 이제 요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지도 같은 거에 뿌리고 뭐 그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고 했더니 표준화한 거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데이터 갖다 하는 게 더 쓸모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최종 데이터 프레임 저장. 여기 표준화한 데이터 프레임과 명목형을 나눠놓은 데이터 프레임을 머지했었는데 여기에 그 어디 갔냐? 요 df 얘만 저장하면 돼요. 머지를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df 그래서 이렇게만 저장을 하시면 일단 원본 데이터를 저장한 거예요.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에 그 주변에 대한 집계시설 수라고 하는 요인도 같이 추가를 해주는 게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였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집계시설 수와 생활인구를 놓고 봤을 때 코로나 전후로 매출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게 그 원 주제였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또 추가한다 그러면은 이거 오늘 끝날지도 긴가민가 하니까 일단은 그 인구수만 가지고 이게 예측할 수 있는지 모델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코로나 전후에 직장 인구수와 생활 인구수 변화가 그 지역 간 매출 코로나 전후 매출액에 영향을 줬는지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심플하게 합시다. 자, 지금 요거 코드 올렸으니까요. 바뀐 건 없어요. 어저께 그 9단위 매출액 비교한 그래프 요게 조금 위치가 위로 올라갔고 저장할 때 표준화 안 한 원본을 저장했다. 그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정리하시고 10시 반에 이어서 합시다. 이제 텐서플로우 돌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 A라는 곳이 있다면, 여기 변수 중에, 코로나에 대해서 전, 후, 이렇게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리고 인구 데이터도 이렇게 있죠. 그 밖에 그 좌표, 지도에 출력하기 위한 좌표 관련된 데이터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GIS, 그 QGIS 프로그램을 염두하고 만든 전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려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상권 A에 대해서 코로나 전 매출,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매출,
다음에 코로나 전 인구, 다음에 코로나 이후 인구.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하나가 코로나 전과 이후를 같이 포함하고 있게끔 데이터를 이렇게 재구조화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종속 변수로 매출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를 뜻하는 변수를 넣어야 우리가 학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좌표 관련된 데이터들은 다 걷어낼 거고요. 지도 출력하는 데 쓰는 데이터는 걷어낼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파일은 뭐 나중에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그 QGIS 하면서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를 이제 재구성을 할 건데, 사실 코로나 전 매출과 이후 매출을 가지고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판단하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 매출액은 지도상의 데이터를 어떻게 격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집하고 전처리를 했던 거지, 실제 분석의 목적은 코로나 전 인구와 이후 인구, 그리고 주변의 집객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매출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변경되는, 매출액이 늘거나 주는 거에 대한 주변 환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상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가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객시설에 관련된 정보도 같이 넣는 게 최종 전처리 형태였는데, 그래서 배포해드린 데이터에는 주변에 대한 집객시설 정보도 같이 있어요. 여기 집객시설, 상권 배후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요 정보도 같이 있는데, 그거까지 넣으면 이제 양이 너무 커지니까 조금 심플하게 가기 위해서 학습 모델은 그냥 인구를 토대로만, 인구 이동이 매출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정도로만 이제 심플하게 갈게요. 그럼 이제 요 얘기는 확장을 하면 뭐 재택근무나 뭐 이런 것들, 재택근무나 아니면 자가격리 이런 것들이 상권 매출에 영향을 어떻게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풀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시기를 잘 타야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좀 먹히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어차피 그 재택근무 안 하죠. 그리고 자가격리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효용성은 없는 얘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사회에 어떤 그 이슈를 던지는 분석이 아니라 그 분석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그 공부하자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새로 주피터 파일을 만들고요. 자, 03 분석용 데이터 만들기 라고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요거는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재정비만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작업 준비를 할게요. 키지 가져오기. 아마 여기서 썼었던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프 관련된 것도 지금 필요 없죠. 헬퍼들도 여기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넘파이도 필요 없고, 데이터 전처리만 하고 끝낼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재구성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죠. 오리진은 리드 엑셀 골목상권 코로나 전후 매출액 비교. 그래서 오리진.헤드 라고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어저께
SSD하드 외장형을 사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느려서. 그럼 선생님은 그 논문 쓰실 때 지키시에서 데이터까지 합치신 다음에 진행하시나요? 그렇죠. 왜 그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로나 전후 매출액을 갖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했는지 줄었는지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굳이 모델까지 만들 필요 있나? 그냥 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판단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심 상권이라는 게 이동을 했고, 그걸 이동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는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터질 거다. 이미 뭐 가로수길이나 그런 데 이미 터졌잖아요. 가로수길 건물 다 비어 있는 거 알죠? 분명히 이제 그런 주변 동네도 가로수길 같은 꼴이 생길 거니까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걷어내죠. X좌표, Y좌표, 시군구 코드, 행정동 코드, 시군구명. 이런 정보들은 좀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상권 코드는 필요하구나. 지도를 뿌리는데 들어가는 정보는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할게요. 지도에 사용할 정보는 제거를 합니다. df는 origin.draw. 축을 안 줬죠? 아식스 1. 자, 그럼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은 빠졌고요. 자, 이 데이터를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2개로 쪼갤 거예요. 코로나 전후로 데이터를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D4는 COVID-19, DF에서 쿼리를 사용해도 돼요. COVID-19이 0인 거 하고 1인 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DF에 COVID-19이 0인 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쿼리를 좀 축약해서 쓰면 이렇게 돼요. 이게 코로나 전 데이터만 분리한 거고 코로나 이후 데이터만 분리한 거죠.
자, 지금 예제를 원래 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심플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비포에 저장되어 있는 걸 보면, 비포에 저장되어 있는 거 보면은, 상권 A에 대해서 2018년 뭐 3분기 얼마, 4분기 얼마, 그 다음에 2019년 1분기 얼마, 2분기 얼마, 3분기 얼마, 4분기 얼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종의 시계열 데이터라고요, 지금. 근데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정보를 쭉 나열했을 때 코로나 전후로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뭐 이런 정보를 이제 넣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일단은 합계를 낼게요. 상권별로. 많이 단순화시키고 있어요. 상권별로 합계. 비포. 지금 여기 기준 0코드랑 분기 코드도 필요 없겠네요. 코로나 전후인 것만 중요하니까. 드롭에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이제 상권 코드 내지는 상권 코드명 요거인 거죠. 요거별로 이제 그룹을 지어서 나머지 것들은 합계를 낼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 전에 대한 전체 매출액 혹은 전체 인구수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근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합계를 내는 게 맞을 거고요. 점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가 늘거나 줄거나 했으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평균 몇 개의 점포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몇 개로 바뀌었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점포수는 평균을 낼 거고요. 인구수도 평균을 낼 겁니다. 도심 같은 경우는 페일스랑 트루인데 이거를 합계 내면은 트루에다가 트루를 더하면 2가 돼버려요. 도심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내야 돼요. 합계가 아니고 집계. 자, 비포점 그룹 바이. 상권 코드명이랑 상권 구분 코드명, 상권 코드명. 상권 코드, 그다음에 상권 코드명. 요거 두 개로 그룹을 지어요. 일단 평균만 내면 싹 다 평균을 내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가려면 이렇게 평균으로 하셔도 돼요. 진짜 단순하게 가려면. 자, 이렇게 해서 상권별로 평균 낸 거, 그게 나왔고요. 그냥 평균으로 갈까요? 코로나 전후 기간 평균. 괜찮을 것 같네. 자, 이거를 비포 DF 이렇게 일단 집계를 했고요.
애프터 df 애프터를 가지고도 또 집계를 합니다. 제가 만들 때 비포하고 여기 데이터 프레임을 또 비포로 만들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권별로 코로나 전후로만 만든 거예요. 코로나 전, 코로나 후 해갖고 이제 그 기간 동안 그 매출액에 대한 평균, 점포수 평균, 그리고 연령대별로 매출 평균, 그리고 이동된 인구 평균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얘네 둘이 하나의 상권,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대해서 뭐 개동길이라는 상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비포 데이터는 코로나 전 6개월간의 평균 매출, 그리고 평균 인구, 이런 정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6개월간의 평균 매출과 인구, 그 다음에 평균 점포수, 이런 거죠. 이제 얘네들을 하나의 상권으로 한 줄로 들어가게끔 할 건데, 하나의 상권으로 한 줄로 들어가게끔 할 건데, 그러려면은 지금 요 데이터 프레임이 필드가 똑같으니까 이거를 한 줄로 결합하면은 어떤 게 코로나 전이고 어떤 게 코로나 후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가로로 붙일 거예요. 양쪽에 필드가 똑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스택이랑 언스택 써서 해볼까 했는데 파라미터가 너무 복잡해져갖고. 세로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 세로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가로로 붙여야 돼요. 세로로 돼 있던 거를 가로로 결합해야 돼요. 왜냐면 저 코비드 19 저거 1, 0으로 구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로로 쭉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상권 하나에 대한 데이터가 두 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름을 바꿔야 돼요. 필드 이름을. 여기 위에 것도 필드 이름을 바꿔야 되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이제 결합시키는 게 멜트 함수였죠. 멜트 함수로 결합을 시킬게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지금 멜트 함수로 결합할 때는 인덱스 기준으로 가야 돼요. 저 인덱스가 똑같은 애들끼리 묶어야 되니까. 멜트래. 머지 함수. 근데 지금 인덱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들어 보죠. 머지한 거니까 MDF 머지. 레프트 인덱스 트루, 라이트 인덱스 트루. 아마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양쪽의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 이름이 똑같으면은
알아서 그 머지 함수가 xy라고 뒤에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분기당 매출 금액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코로나 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 금액 Y라고 붙어 있는 거는 코로나 이후가 돼요. 자,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제 분기당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분기당 매출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요거에 대한 전체 합계잖아요. 1분기 매출 금액, 2분기 매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 6개 분기를 평균을 낸 거죠. 그러면 1분기 매출액에는 당연히 주중 매출액하고 주말 매출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회계 분석이었으면 얘네들끼리는 분명히 그 VIF 값이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변수에 포함이 되면 결과가 너무 뻔해요. 너무 예측이 쉬워. 그래서 실제 분석 모델에서는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금액과 관련된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점포수와 집객시설 인구를 중심으로 해본 거라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이 분기당 매출 금액이 왜 들어있느냐? 제가 지금 개동길이라고 하는 이 상권에 대해서 코로나 전 매출액과 코로나 이후 매출액을 한 줄로 합쳤죠. 왜 이랬냐면은 지금 여기에 종속 변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출이 늘었냐 줄었냐에 대한 필드가 없다고요. 그걸 우리가 파생 변수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분기당 매출 금액 X에서 분기당 매출 금액 Y를 뺐을 때 혹은 코로나 이후 매출에서 코로나 전 매출을 뺐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오면은 종속 변수는 1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인 거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야 돼 갖고 지금 합친 거예요. 상권별로 집계했으니까 이제 종속 변수 만들어야죠. MDF의 매출 증감은 자, 그냥 분기당 매출 금액 평균으로만 하면 충분합니다. MDF의 분기당 매출 금액 Y에서 분기당 매출 금액 X를 빼요. 이게 0보다 큰지를 봐요. 코로나 이후 매출액에서 왜 이콜로 들어갔지? 코로나 이후 매출액에서 코로나 이전 매출액을 뺐을 때 양수가 나오면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코로나 중심으로. 그러면 여긴 true가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true false는 아니니까 점 S타입 int로 바꿔라. 그래서 mdf.head를 다시 확인해 보면 맨 끝에 이제 매출 증감 여부에 대한 값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제 요거를 예측해낼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해서 이걸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만들면 돼요. 어떤 변수를 넣어서 이걸 예측할 수 있는지. 여기서 정확도 가장 높게 나오려면 금액도 다 때려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주중 금액과 일과 이후 금액 뭐 이런 거 청령 그 점포수 이런 거를 놓고 했을 때 코로나 전후로 내가 매출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알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그 분기 6개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그럼 3개월씩 곱하면은 18개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니까 만약에 어디에 매출 그 매장을 냈는데 그 일과 시간
이전에는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고 일과 시간 이후에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다. 이거 한 일주일 동안 봤다. 했더니 여기에 나온 양상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코로나 터지면 망할 것 같네? 그런 거 예측해도 나오기는 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 모델을 만들 때는 일단 우리는 금액 관련된 거는 빼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포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도심 여부 그리고 직장인구 수와 생활인구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게 직장인구 수, 생활인구 수 그리고 도심 여부예요. 왜냐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인구가 제일 많이 변하는 요인이었거든. 그리고 당연히 도심에는 도심과 부도심에 있는 집객시설의 종류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집객시설 수도 그 부가적인 정보를 넣었던 거고. 자, 그럼 이제 요 데이터를 이제 코비드-19 X라고 하는 정보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전후를 한 줄로 합쳤으니까. 학습을 위한 최종 데이터를 선정을 할게요. 여기서 데이터를 지금 심플하게 가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다 때려박으면 진짜 오래 걸려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할 때 학습에 최소 12시간 이상 걸렸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좀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변수를 지금 짤막짤막하게 쳐내는 이유도 있어요. 오늘은 끝내야지 이거. 오늘 안에 끝내야지. 자, 일단 변수 이름들 좀 볼게요. mdf. 컬럼스. 자, 그러니까 출력이 되죠? 요거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내가 추리고 싶은 것만 추려보자고요. 점포수, 도심, 생활인구수, 점포수 Y, 도심 여부, 이렇게. df에서 얘네들만 추려내겠습니다. 그냥 df가 아니고 mdf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플하게 데이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어차피 도심 X, 도심 Y 요거는 변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뭐 코로나 전에 도심이었던 데가 코로나 이후에 도심이 아닐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Y는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상권 코드 이름. 얘는 인덱스고. 분석할 때 상권 코드 이름이랑 상권 코드랑 이름은 학습 모델에 넣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단지 그냥 말 그대로 인덱스예요. 상권 이름에 따라서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얘까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어 처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이 커져요. 물론 상권 이름 값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 뭐 저기 가로수길 아니면 저기 연남동에 있는 어디야. 뭐 그런 길이랑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상권이랑은 매출액이 다르겠지.
자, 이렇게 이제 TF 헤드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최종적으로 저장할게요. TDF to Excel. 자, 저장 속도가 이제 확연히 다르죠. 이걸 바라보고 지금 추려낸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이거 코드 여기까지 올렸으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이거 엑셀 파일 만드시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매출 증감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이따가 봅시다. 자, 최종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요거를 그 활용한 분석으로 가보죠. 자, 일단은 우리 데이터 마이닝의 텐서플로우 안에 보면은 템플릿 파일 하나 드렸죠. 네, 그거를 복사해서 번외편 폴더에다 넣을게요. 4번 이제 분류 모델 코로나 이후 매출 증감 여부 예측 모델. 자, 지금 제가 옆에 우리 타이타닉 했을 때 예전 하나 띄워놓고 있거든요. 대부분 패키지는 비슷할 테니까 이 코드를 복사해서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할게요. 자, 일단은 헬퍼 가져와야죠. 별도 폴더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헬퍼 참조 경로가 좀 바뀌어요. 자, 이제 임포트도 오래 걸리네. 자, 임포트 되는 동안 데이터셋 준비하는 코드 넣을게요. 온라인에 떠 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fdf.xlsx 여기서 가져오면 되고요. 왜 이러고 나왔지? 아, TDF구나. 파일 이름 잘못 적었네요. TDF. 자, 그 데이터를 많이 축소한 덕분에 이제 로딩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어요. 자, 결측치 하기. 뭐 이건 당연하지만 결측치가 없어야 돼요. 결측치 없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결측치 없어요. 정제 과정에서 그렇게 정제를 했죠. 자, 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앞에 파일을 따로 하나 빼서 했으니까 뭐 요거 다시 볼 필요는 없겠죠. 자, 앞 과정에서 이미 수행했으므로 생략을 할게요. 자, 이제 랜덤 시드 고정을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하고 그리고 레이블 분리를 할게요. X는 자, 여기 필드 보면은 매출 증감 요게 종속 변수였죠. X는 오리진에서 드롭 매출 증감 필드를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아냈고요. 지금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상권 코드하고 상권 코드 이름도 일반 필드로 바뀌어요. 그렇죠? 엑셀 파일로 저장하면은 일단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엑셀 파일에서 다시 로딩하면은 우리가 따로 인덱스를 로딩할 때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인덱스 없이 다 일반 필드로 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갭들은 캐치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상권 코드랑 상권 코드 이름은 분석에 들어갈 변수 자체가 아니니까 뽑아낼 때 드롭할 때 얘네도 같이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Y. Y는 오리진에서 매출 증감. 얘만 이제 뽑아내면 되죠. 자, 분석할 때 데이터를 뽑아낼 때 괄호를 이중으로 쓰면은 뽑아낸 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오고, 한 겹으로 쓰면은 필드 하나만 추출되니까 시리즈로 들어와요. 어떤 걸 하건 간에 그 학습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학습 이후에 후속 처리할 때 Y 값이 시리즈로 들어가느냐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 학습 성능 평가할 때 코드가 살짝 바뀌어요. 그 플래트 함수를 쓰냐 안 쓰냐, 그런 것들이 바뀌는 차이가 있었죠.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뽑아냈고요. 자, 얘는 앞만 봐도 데이터 표시나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도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요거는 그 명목형이기 때문에 얘는 표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애고, 그 다음에 점포수, 직장인구, 생활인구, 이거는 사실 단위가 커도 너무 크잖아요. 얘네들은 당연히 표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 데이터 프레임에서 도심 X를 잠깐 뜯어낸 다음에, 뺀 다음에 나머지 것들만 갖고 표준화를 시도할 겁니다. 자, X 스케일러를 하나 만들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고, 여기에 X 스케일은 X 스케일러 점 P 트랜스폼 하고서 X를 그냥 넣어주면 안 돼요. 드롭. 이거 빼야 된다 그랬죠, 도심용. 자, 얘를 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빼면은 또 똥망하는 게,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리턴 타입이 뭐다? 넘파이 배열로 떨어져요. 2차 배열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묶어줘야 돼. 그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는 과정에서 인덱스 값하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다 날아간다고요. 그거를 유지하려면은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도심이라는 필드를 제거한 TMP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죠? 이거를 표준화하면은 요만큼만 인덱스도 날아가고 이만큼만 싹 다 2차 배열로 떨어져요. 여기다가 TMP를 넣으면은 X 스케일을 걸면은 임포트
자, 임포트 새로 했고요. 이걸 그냥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2차 배열로 떨어진다고요. 학습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은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아까 도심 여부를 판단하는 값을 지금 뺐잖아요. 얘는 표준화 시키면 안 되니까. 그럼 얘를 다시 갖다 붙일 방법이 없어져. 물론 넘파이 배열이니까 반복문 돌면서 하나하나 밑에다 넣어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X스케일 D를 기존의 컬럼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덱스도 tmp.index 기존의 인덱스를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여기에 컬럼 하나 더 덧붙이는 건 일도 아니죠. 명목형을 제거한 임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임시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하여 표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표준화 결과에 명목형 변수를 결합을 시키는 거죠. 스탠다드 스케일 DF에 이제 도심 여부를 나타내는 도심이라는 변수에다가 아까 요 x에서 도심 x를 뺀 거잖아요. x에서 도심 x를 다시 넣어줘요. 바꾸는 과정에서 이름은 그냥 바꾼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인덱스를 유지했죠. 만약에 인덱스를 유지 안 했으면은 얘네가 그냥 지 맘대로 들어갈 거예요. 인덱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인덱스가 똑같은 애들끼리 매칭돼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표준화가 완료가 됐어요.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통계학적인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통계학적 지식보다는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 더 커요. 당장 요거 이미지 처리나 뭐 그런 거 나오면은 막 이미지 색상수도 구별해야 되고 해상도 계산하고 막 RGB 컬러 계산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튀어나와요. 거기부터는 통째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막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변수들을 내가 매칭을 시킨다, 배열의 인덱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사실 통계라기보단 프로그래밍 쪽에 더 가깝죠. 그런 것들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로 분할을 할게요. 자, 여기 x를 나누는 게 아니라 x 스케일 df를 넣는 거죠. y는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자, 개수 딱 맞네요. 이후부터는 뭐 편하죠. 다 만들어놨잖아. 자, 시그모이드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여기는 안 바뀌어요. 조금 불안하면은 층을 좀 높게 쌓아줘요. 자, 이게 계속 높게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결과가 좋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더 값을 키우면 결과가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번 테스트 해가면서 최적의 값을 찾으셔야 돼요. 몇 개의 층이 가장 좋은지. 여기가 되게 노가다가 심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최적층이 여태까지 예제들은 데이터셋 자체가 예제에 최적화된 거죠. 그래서 그냥 최소값만으로도 결과가 나왔던 건데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는 분석 모델들은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처음 보는 데이터로 학습 모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이 덴스층은 최소값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층을 2배씩 올리면서 최저값을 찾아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느 정도 임계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결과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얘가 혼란스러워요. 그걸 이제 학습 모델이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일단 60다로 싸볼게요. 그 다음에 학습을 돌립니다. 학습 모델을 좀 단순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야. 아, 그러네요. 아까 인풋 쉐이프 개수가 7개였죠? 일곱 개. 18번 만에 끝나네? 이게 가능하다고? 자, 데이터 더 달래요. 이거는 이제 과적합이 발생했다고 봐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손실률 격차가 크면은 이거는 과적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충분히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여기에 그 제약을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변수 요인을 되게 잘라냈었죠. 처음에 제가 의도했던 대로 만들었을 때 학습률은 이랬어요. 그 집계기설 관련된 걸 다 넣었을 때. 근데 여기서 그 관련된 X 변수, 그 X축의 변수를 다 뺐더니 이렇게 손실률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는 얘가 잘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58% 겨우 반토막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놨나? 자, 헬퍼에 tf 로진 리절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었나봐요. 자, 그럼 얘가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가지고 이제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CMDF 출력하면은 얼마만큼 잘 맞추는지. 예, 요만큼 맞추고 요만큼 틀렸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은 정확도 58%, 정밀도 66, 재현율은 1, 2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일단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어떤 요인들을 추가했을 때 이게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는지를 계속해서 변수를 다양하게 추가해가면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서 처음에 전처리 과정에서는 최대한 많은 변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학습 모델 만들 때는 최대한 적은 변수를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덧붙여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모든 변수를 다 때려박고 거기서 하나씩 변수를 제거해가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하건 아니면 머신러닝 학습 모델을 만들건 최대한 많은 변수를 만들어서 다 때려박은 다음에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소한의 변수를 집어넣고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최적의 형태를 찾는 방법. 저는 나 영어 몰라. 뭐 지금 내가 말한 개념이 있죠. 아, 맞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일반적인 통계 모델을 만들 때는 사실 그렇게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양도 일반적인 통계 분석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통계 분석 만들 때는 다 때려박고서 하나씩 빼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썼었어요. 우리 수업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근데 머신러닝을 일단 다 때려박고 시작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처음에 최소한에 넣고서 조금씩 추가하면서 가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방법들로 그렇게 저도 모르게 선택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학습 결과 적용해서 뭐 결과세 만들어내고 이런 비교하는 것까지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기존 코드 똑같으니까. 한 김에 맞아 넣을까? 휴지통으로 지우면 복구가 안 되네. 이런. 자, 엑스트레인 값 줘갖고 예측 값 받은 다음에 그 그래프로 비교하는 거, 그거까지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기존 코드 똑같이 재사용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를 굳이 또 할 이유는 찾지를 못하겠고요. 지금 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석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이미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내가 어떤 이론을 모른다라고 해도 그냥 정해져 있는 코드만 쓰면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학습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정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 과정에는 적지 않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각종 수학적인 공식을 적용하면서 이 원리를 파고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현상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약간 다른 쪽으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그 길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 몫이죠. 그리고 이 수업의 원래 근본 목적은 그런 이제 배경 지식들을 활용한 기법들을 소개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그 이론 지식은 초반에 조금 다룬 거고요. 물론 그게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더 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 좀 나는 저 말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하여튼 이전 수업 내지는 이제 다른 반에서 진행했던 수업들하고 비교해 봐도 상대적으로 많이 얘기하긴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다중선형회귀까지 하고 다항회귀는 처음 얘기해봤어요. 뭐 그런 것처럼 약간의 이론이 필요한 부분은 챙겨주려고 조금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더 깊이는 사실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난 거고, 이제 이 이후부터 나오는 얘기는 사실상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자, 정확도가 좀 낮게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뭐 여기에 이제 그 주변 접객 시설을 덧붙여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안 붙여서 나온 거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그 접객 시설까지 다 선정해서 넣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애가 나온다 라는 거였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모델은 정확도가 이랬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접객 시설도 전처리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가령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데 이제 영향을 주는 접객 시설이 대표적인 게 백화점하고 극장이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설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은 매출이 뚝뚝 떨어졌었어요. 뭐 그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삽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진행되는 진도는 우리 전체 수업의 시즌2라고 시즌3라고 보시면 돼요. 시즌1은 그 OLS 썼던, 아니구나. 다시. 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게, 처음에 이제 크롤링 봤었죠? 안 까먹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하고 시각화에 대해서 봤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통계 패키지, 뭐 스테이트 모델스나 SCI 파일 이런 것들로 그 OLS 아니면 로지스틱 시계열 분석 이런 것들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 지도학습에 대해서 sklearn하고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한 건데, 여기서 다룬 게 이제 회귀, 그 다음에 로지스틱인데 이제 이진 분류, 결과값이 모아기능도, 그리고 오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다항공, 종속 변수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이제 요거까지 하면은 시즌 하나가 마무리가 돼요. 뭐 이 이후도 지도학습의 연장선이긴 한데, 이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통계 그 수식으로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망 모델이 따로 나와요. CNN이나 RNN이나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전 여기까지 할 테니까 식사 다녀오셔서 요거 정리하시고요. 그러면은 한 2시 반쯤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식사하시고 요거 실습 완성하시고요. 네, 조금 이따 봅시다.